네, 4월 7일 보궐선거를 위한 당내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당내 주자들 간의 불꽃 튀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동해안 철책을 넘어서 귀순한 북한 주민 사건의 군 대응에 대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에 나섰는데요. 오늘 이 시간 관련 내용들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보수 야권의 지금 공약 경쟁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내용을 보니까 교통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림픽, AI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중에서 좀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시간이 점점 가니까 후보들 간에 점점 과열 양상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 시민들의 관심사는 첫 번째는 부동산하고 주거 문제, 네. 예. 두 번째는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문제, 세 번째는 코로나 코로나, 예. 코로나 방역과 사후 대책인데 네. 이게 이제 관심사항이 이러다 보니까 각 후보들마다 거대 공약 위주로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예. 현금성 지원도 뭐 막대한 예산이 드는 걸 쏟아내고 있고. 네. 근데 서울시의 한 해 예산이 약 40조 가량이고 지금 이번에 선출되시는 분이 임기가 잔여 임기가 1년 2개월인데 네. 이걸 과연 다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저도 됩니다. 예. 되는데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 그 공약하신 걸 보니까 뭐 1천만 역세권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 같은 것도 눈에 띄고요. 네. 예.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과 관련해서 서울 3대 경제축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제가 눈여겨봤고, 예. 그다음에 그 치매 안심 하우스, 그다음에 공공 보육 2배 확장하겠다 이런 공약들은 서울 시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공약이고 예. 또 미래 먹거리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저도 그걸 눈여겨봤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잔여 임기가 1년 2개월이잖아요. 근데 뭐 재선도 할 수 있고 3선까지 가능하니까요. 지자체 단체장이. 네. 그럼 지금 후보들이 내는 공약을 보면 이분들은 5년을 생각하시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공약만 보면 네. 어떤 후보는 10년에 70만 호를 제공하겠다. 예. 또 어떤 후보는 5년에 36만 채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예 그 기간도 근데 말씀하시는군요. 이 후보들마다 마음속에 있는 임기는 예. 5년 예. 최소 5년 단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그렇군요. 정도가 돼야 계속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게요. 예. 예. 그 오늘이요.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후보가 정말 어렵게 네.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이 둘의 토론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게 단일화 문제랑 마지막에 엮여 있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김종리 위원장은 그래,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다까지 말해서 네.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데 그건 변함없이 쭉 지금 잘 체계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스포츠 경기에 제가 한번 비유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미 토너먼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A조, B조가 지금 예선을 치르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든지 간에 어느 후보든지 간에 국민의힘 후보든 제3지대 후보든 이 흐름을 벗어나서 갈 수는 없을 거다 보고요. 예. 예. 저는 거의 정해진 수순대로 간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토론에서 조금은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해왔어서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평소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토론의 강한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TV 토론은 사실은 기대치 게임이거든요. 어떤 기대치냐면 토론을 잘할 것이라고 보는 후보를 보는 기준하고 저분은 토론을 잘 못하시는 분인데 잘할까 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든지 뭐 주요 선거에서 그 기대치 게임이 작용한 사례가 많습니다. 예. 특히 토론을 잘 못하실 것으로 평가되는 분이 그럭저럭 선방을 하면 여론이 확 쏠려서 좋은 성과, 지지를 얻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 토론은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제한 스탠딩 방식의 토론이 아니라 기존의 방식대로 토론의 방향이라든가 주제를 사전 협의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준비할 시간이 있는 거죠. 답변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번은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그런 방식이면 나름대로 선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위원님 부산 보궐선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후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게 MB 정부의 불법 사찰 문제가 네네. 나온 거잖아요. 거기에 네네. 대해서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박지원 국정원장 어저께 국회에 출석해서는 현재까지 박형준 후보자와 관련해서 공개된 정보에서는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네네. 이게 부산시장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박지원 그 국정원장도 그 말씀을 하셨고요. 네. 물론 뭐 이제 서류상에는 보면은 그 당시에 근무했던 홍보기획관 또는 뭐 정무수석 이렇게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관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저는 이 또 뭐 특성이 이 야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여당 쪽에서 공격이 있으면 오히려 더 이렇게 후보가 되는 데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박영준 교수가 오히려 이 부분을 더 활용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체적으로 관계를 박영준 후보와 불법 사찰을 연결시키는 입증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렇게 예. 가기도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이 사찰 논란 자체가 4.7 재보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이게 이제 최근에 보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국정원의 60년 불법 사찰 흑역사를 청산할 수 있게 특별법을 제정해달라. 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특별법으로 만약 간다면 제가 볼 때는 뭐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예. 김대중 정권 때나 노무현 정권 때 불법 사찰 의혹까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김대중 정부 때 임동원 신건 전 원장이 불법 사찰 방조 혐의로 실형을 받았었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명박 전 서울시장 불법 사찰로 실형을 받은 국정원 직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특별법으로 가면 이 문제로 저는 반드시 번진다고 보고 범위도 확장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국정 운영이나 전국 전체를 볼 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부산 그 시장 선거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겠지만 그럼 지금 그 박지원 원장이 말한 것처럼 특별법을 만들되 전 정보까지 다 포함하자 이런 겁니까? 박지원 원장 말 속에 60년이 60년 들어있으니까. 국정원 불법 사찰 흑역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 그러면 앞에 정권도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로 실형을 받았고요. 그럼 저는 그것까지 확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조금 이 세분화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권 차원의 사찰이 있었던 부분과 이 국정원 내에서 이제 일부 직원들이 했던 부분들의 차이는 분명히 이제 존재한다고 봐야 되고요. 네. 특히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 국정원의 그 과거 정부라든가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정권 차원에서는 그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걸 뭐 좀 저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이걸 막 이렇게 정치 공세다 생각하고 역공하듯이 다시 감아가지고 저기 누굽니까 홍준표 대표가 그러면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도 불러야 되냐 이런 것처럼 네. 자꾸 계속 이렇게 소환하는 건 맞지 않고요. 예. 이게 잘못이 있으면 현재 시점에서 끊어서 해결하는 것이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네. 좀 어떤 거예요? 그 아니 이 문제를 정권 차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용한다고 2017년부터 해서 국정원을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들어가서 국정원 컴퓨터 다 열어보고 다 했는데 그때 안 나오던 내용들이 왜 지금 나옵니까? 4.7 재보선 전에. 이건 정략적인 거죠. 아니, 지금 근데 시기는 말씀해 그 주셔야 될 것 부분은 같은데요. 이제 김병기 예. 지금 그 정보위 간사가 필요하다면은 선거 지나고 공개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된다 이 말까지 했었고요. 네. 실제로 이게 오픈된 거는 아시겠지만 시민단체에서 맞습니다. 이 공개하라고 대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났고 그것을 이제 언론에서 취재해서 나온 것이죠. 이게 뭐 이제 국정원의 이쪽에서 흘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본질적인 문제가요. 이게 자꾸 이렇게 하시면 이게 물타기 비슷해지는데 자 사찰한 게 잘못인 거냐? 지금 이렇게 왜 튀어나오는 게 잘못인 거냐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가면은 이거는 또다시 정쟁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역사적으로 한 번 더 끊어주는 게 중요하지 이걸 갖고 이제 정쟁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시기만 그러니까 4.7 재보선 예. 뒤로 가는 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예. 어차피 지금 정보위원회에서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하더라도 이거 어차피 대중들에게 공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나가면 법률적으로 위반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특별법 만들어 가야 된다면 4.7 재보선 이후로 가야죠. 예. 일단 그 내놔라 내 파일이라는 시민단체가 그렇죠. 2017년에 네네. 그 소송을 걸어서 대법원 판결이 작년 11월에
공개를 하 판결이 나와서 지금 조금 공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차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해볼까요? 일단 어제 여담수 TV에서 민주당 토론 2차 토론 있었거든요. 네네네. 보셨습니까? 네네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막상막하라고 저는 이제 봤었는데요. 예. 좀 우상호 의원이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좀 바뀌기는 했더라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판을 뒤집을 만한 것은 좀 못 만든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개인적인 인격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더라도 네네. 정책 부분에서는 좀 더 이렇게 격렬해도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좀 더 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미있었습니까? 재미는? 그냥 뭐 적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상대 경쟁 후보 중에 한 분이 이제 둘 중에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별로 재미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흥행적 요소도 별로 없었고요. 뭐 이슈도 코로나 문제, 뭐 민생, 부동산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문제는 1차 토론회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했습니다. 네네. 했고 시간이 갈수록 이게 이제 추격하는 후보가 다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상호 후보가 좀 다급한 모습이고 박영선 후보는 수세적으로 좀 느긋하게 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판세를 뒤집을 만한 돌출 변수가 나올 수는 없는 선거다. 그리고 집권 여당 후보들이니까 사실 재밌는 내용도 나오기가 힘들고 반전의 매력 같은 거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민주당의 부산시장 경선 후보 TV 토론 역시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부산시장 경선, 민주당 경선 네네네. 후보 토론 분위기는 좀 어떻게 거기 제가 보셨습니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뭐 여쭤볼 수가 없겠네요. 당내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 당내에서는 뭐 이제 김영춘 전 장관이 많이 앞서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가덕도 공항 문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도 박형준 후보에 대한 아마 비판이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부산이 그 노무현 대통령의 이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에 박형준 후보가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으로 근무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산 내의 민주당 쪽에서는 좀 비판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산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1강 2중 이렇게 네네네, 보는 게 그렇게 맞는 봐야 거죠? 되겠죠. 알겠습니다. 요 사건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북한 남성이 민간인입니다. 바다에서 엊그제 겨울인데 굉장히 기온이 낮았는데 6시간을 헤엄쳐서 들어왔고, 근데 우리 군은 초반에 계속 몰랐다. 나중에 발견했다. 그래서 다시 방어에 구멍이 뚫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건을? 어이가 없습니다. 뭐 6시간 동안 물속에 있는 게 가능하냐, 뭐 찾아보니까 슈트 안에 뭐 방한복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민간인이 해안선을 올라와서 철책 밑에 배수로를 통해서 네. 5km를 걸어가서 네. 우리 장병들한테 발견되었다. 이게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이라면 이건 절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감시 장비는 포착을 했는데 적합 대응은 못했다. 예. 이게 이런 거를 변명이라고 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책임자를 보직해임 하니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지난해 7월에 탈북민이 인천의 강화의 배수구를 통해서 월북한 사건이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해병대 2사단 뭐 사단장 보직해임 했는데 그 뒤에 하나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군 경계에 실책이 생긴 거는 사실 이게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상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스템이 왜 이렇게 해이해졌냐는 것은 9.19 남북한의 9.19 군사 합의 이후에 네. 그 우리가 말하는 감시 초소 있지 않습니까? GP를 갖다 10곳을 폭발을 했고 그다음에 강화도하고 동해안의 해안 철책선을 대거 다 흘러냈거든요. 그러니까 해안선 경계망이 다 허물어지고 군기강이 해이해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원인은 9.19 군사 합의부터 기책 사유가 시작되는 문재인 정권한테 거라고 있다는 얘기를 생각하시는 제가 하는 겁니다. 겁니까? 이 사건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원래 이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대적 국가가 아니더라도 철통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이 국가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군의 기강 회의를 뭐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우리 장비는 훨씬 더 좋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은 군만이 가지고 있는 폐쇄적인
개선 구조, 군이 스스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고만 있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간의 전문성이라는 것도 지금은 많이 향상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이것을 이제 남북 관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념 논쟁이 돼 가지고 실질적인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군의 기강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국경선에 휴전선에 대해서 이 감시 문제가 소홀해진 문제는 꾸준히 이렇게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불필요한 이념 논쟁보다는 실질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노쿠기슨 하는 그 부대라는 게 또 그 얘기가 나오면서 국방부 장관도 머리를 숙였다는 것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안 건 이것이 민주당에 막혀서 부결이 되자 국민의힘에서 직접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사진 사퇴를 지금 압박하고 나선 상황인데 이런 일련의 사안들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이 이것을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사법개혁의 문제로 봤더라면은 좀 더 명분이 있고 힘을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요. 이분이 어쨌든 뭐 거짓말을 한 건 잘못한 겁니다. 거짓말을 한 분에 대해서 사퇴하라, 탄핵하겠다 이 정도 이야기할 거면은 임성근 판사의 탄핵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었어야 됩니다.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동의를 한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떤 사퇴 요구라든가 또는 뭐 국회에서는 저는 뭐 이게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시각에 따라서 탄핵 저는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더라면 좀 더 명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이걸 이제 임성근 판사와 이 대척점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좀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사법 개혁을 잘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이 시각 자체를 좀 야당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출석 요구안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찾아가서 사퇴하십시오 물어봤어요. 네. 안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예.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출석을 여당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 뜻을 전달하는 방법이 찾아가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지금 뭐 임성근 판사 문제하고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별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짓말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미국 대통령 그때 클린턴 탄핵할 때도 사실보다는 거짓말 자체가 문제라고 본 거 아닙니까? 국가 지도자한테는 국민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도 큰 자산인데 이걸 깨트린 거거든요. 예. 사법부 수장이 거짓말을 하고서 법정에서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사법 정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도 신뢰를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탄핵 거래 사안도 있고 국회 인준 로비 정황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장이 고발되는 사태까지 온 겁니다. 네. 이 정도가 되면 국가 지도자가 염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염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시바피 물러나는 것이 대법원 수장으로서의 자존을 지키는 마지막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그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위한 1인 시위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까? 네네. 현재까지? 하고 있을 계속 겁니다. 진행 예. 중입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 하겠습니다.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진영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